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월요일하고 일요일은 방송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방송을 쉬었더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를 드렸듯이 애쉬, 테라다인 그리고 카탈란트라는 세 종목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P 500에 어떤 기업들이 합류하게 되는지 기사가 났는데요.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이번에 S&P 500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 가지 기업, 애쉬, 카탈란트 그리고 테라다인이라는 세 종목이 새롭게 S&P 500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P 500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적절한 학습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뛰어드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주가의 변동이 심하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새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시고요. 그리고 새 종목 중에 혹시 마음에 드시는 종목, 여러분들께 확신을 주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면 그때 투자에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로 줍줍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발견하게 될지 이 점에 포커스를 두고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테슬라를 제치고 S&P 500에 편입된 애쉬, 테라다인 그리고 카탈란트의 투자 가치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애쉬를 아시나요? 두 번째 테라다인을 아시나요? 세 번째 카탈란트를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을 방문해주신 새내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애쉬를 아시나요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분석 끝판왕 시리즈에서 함께 공부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때 애쉬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재점검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애쉬는 핸드크래프트를 판매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템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죠. 여기서 애쉬 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쉬라는 플랫폼에 가면요. 다른 곳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 굉장히 스페셜하고 유니크한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이 애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요. 애쉬라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은요. 핸드크래프트라는 물건을 파는데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틈새 마켓을 일찍 발견하고 일찍 들어가서 일단 마켓을 선점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쉬의 비즈니스 규모를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 찾아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합니다. 먼저 바이어, 즉 고객의 숫자를 살펴보면요.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액티브 바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셀러, 이 플랫폼에서 무엇인가를 자기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의 숫자는요. 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틈새 마켓을 노리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치고는 굉장히 비즈니스의 규모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애쉬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규모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는 이렇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니까 호주죠. 그리고 프랑스 요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 나라들의 전체 리테일 마켓의 규모를 살펴보면요. 1.7 트릴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1.7 트릴리언 달러 중에서요. 온라인만 따로 띄어서 보면은 지금 현재 249 빌리언 달러 정도의 마켓 규모가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애쉬가 바라보는 시장의 규모는요. 249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뭔가 스페셜하고 핸드크래프트처럼 재미있고 유니크한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마켓은 한 100빌리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애쉬가 가져가는 그런 포션이 5빌리언, 5빌리언 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전체 시장의 규모는 10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지금 50억 달러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애쉬에서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애쉬의 커스터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쉬의 커스터머는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NPS, Net Promoter Score를 살펴보면요. 무려 60이 넘어가는 그런 좋은 스코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NPS 같은 경우는요. 40이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수치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방문한 고객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사이트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해주는 그런 프로모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안 좋은 모습도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59%의 고객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은요. 사실 같은 고객이 매일매일 들어와서 다른 물품을 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애쉬가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은요. 풀 푸넬 마케팅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영상 매체라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 그리고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해서 지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그냥 이미지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마케팅 액티비티가 세일즈로 이어질 수 있을까? 바로 구입 단계까지 넘어올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고심과 고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마케팅은 애쉬가 마케팅의 성공 여하에 따라 매출의 성장이 지속될 수도 있고 주춤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볼 수 있는 것은요. 비즈니스의 현황인데요. 2019년을 마감했을 때 현황을 보시면요. 먼저 GMS를 보시면요. Gross Merchandise Sale이죠. 2.7 빌리언이 되고요. 그 수치는 1년 전의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 147% 향상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는 레비뉴는 GMS랑 틀리죠. GMS는 얼마만큼의 지금 달러 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냐고요. 이 레비뉴는 애쉬가 벌어들이는 예를 들어서 뭐 커미션 같은 거를 차지해서 피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그런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매출은 429밀리언입니다. 이 수치는요. 전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137%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애쉬의 프라이스 레이시오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를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스 레이시오에서는 우리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그리고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이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즉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현재 8.91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매년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7.83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2020년 말에는 6.47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보면요.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라는 것은 어닝 즉 순이익에 몇 배를 곱해야 프라이스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그런 수치이잖아요. 보시면 올해 말에 기대되는 PE 레이시오는 47.5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1년에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47배를 주어야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애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되면요.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가 47.63 그리고 2022년에는요. 38.46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애쉬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레이시오는 결코 낮은 경우가 아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다음은 그로스 레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의 그로스 레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요. 2020년 굉장히 좋죠. 작년에 비해서 83.3%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말이 되면요. 13.79% 전년도에 83%가 성장했는데 그 다음 해에 13.79%라는 것은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그런 실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022년에도 성장률은 계속됩니다. 21.06% 따라서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양호하고요. 다음은 어닝, 넷 인컴의 그로스를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 오히려 좋죠. 108%의 신장, 내년에는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에는 23.85% 따라서 그로스 레이트의 경우는 애쉬는 아직까지도 성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프로피타빌리티 그레이드가 A+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수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먼저 그로스 프로핏부터 보시면요. 그로스 프로핏 기억하시겠죠? 전체 레비뉴에서 다이렉트 익스펜스, 즉 세일에 필요한 직접 비용만 뺀 것을 우리가 그로스 프로핏이라 그러는데요. 그로스 프로핏이 무려 68.56%나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섹터라는 것은 온라인 쇼핑몰을 얘기하겠죠. 이커머스의 중간치는 34.17이니까요. 굉장히 높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쉬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넷 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넷 인컴 마진 섹터의 중간치부터 보시면 1.51%. 따라서 이커머스라는 그런 섹터는요. 전통적으로 넷 인컴이 굉장히 낮은 그런 섹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신생 기업도 많고요. 그런데 애쉬 같은 경우는 넷 인컴이 13.78%로 나쁘지가 않죠. 따라서 A 플러스를 받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3.78%라는 것은 지난 5년의 평균이 4.1%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애쉬의 프로피터빌리티는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애쉬가 받고 있는 마켓의 레이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퀀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밸류, 그로스, 프로피터빌리티, 모멘텀, 리비전 이렇게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평균치를 낸 그런 숫자잖아요. 밸류라는 것은 지금 밸류에이션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로스는 성장률이 얼마나 좋은가, 프로피터빌리티는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이 과거에 어떠했는가, 그리고 리비전 같은 경우는요 전문가들이 레비뉴 성장률 그리고 어닝 성장률을 항상 이렇게 포캐스트 예측을 하잖아요. 그 예측에 비해서 만약에 결과가 더 올라가면 A나 B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예측에 비해서 결과가 더 떨어지게 되면 C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5가지의 평균을 낸 수치가 퀀트 레이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밸류 같은 경우는 F,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다, 고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두 번째는 그로스가 A 플러스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종목이고요. 프로피터빌리티 굉장히 좋고요. 모멘텀도 나쁘지 않습니다. A, 그리고 리비전 A 마이너스니까요. 비교적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여태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은 점수를 깎아서요. 총 점수의 평균은 3.48, 즉 뉴트럴과 블리시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애쉬에 관해서 어서즈 레이팅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즉 마켓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사를 기고할 때 애쉬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보시면 4명의 전문가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애쉬에 대한 기사를 올렸는데요. 굉장히 좋게 쓴 사람이 1명이고요. 비교적 좋게 쓴 사람이 2명, 그리고 안 좋게 묘사한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버리지 어소즈 레이팅은요. 중립과 블리시 사이인데 약간 더 블리시 쪽에 쏠려있는 3.75라는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어떠한 평가를 애쉬에게 안겨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해서 17명의 어널리스트들이 준 레이팅을 종합을 해봤는데요. 애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그런 마켓 전문가들이 11명, 그리고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4명이고요. 중립적인 입장이 1명이고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도 1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요. 블리시와 베리 블리시 사이에 4.41이라는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점수를 월스트리트 전문가한테서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애쉬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종목으로요. 테라다인, TER입니다. 테라다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테라다인이 어떤 기업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 기계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IT 기업이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고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이번에 테라다인 가지고도요. 제가 한 반나절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테라다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From idea to final product, 즉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 아이디어가 파이널 프로덕트니까 완제품이 될 때까지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기업이겠죠. We test and automate it all.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각 단계에서 이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디어는 효율적으로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중간에 제조는 처음에 설계에 따라서 완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모든 단계를 테스트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토메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팅하는 과정을 다 오토메이팅, 즉 자동화를 시켜서 이런 과정을 해결해내고 있다. 따라서 테스트라는 단어 그리고 오토메이트, 자동화라는 단어가 테라다인의 비즈니스를 묘사해주는 가장 중요한 2개의 단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테라다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테라다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 제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자막을 달았거든요. 그 자막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테라다인이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함께 이 재미있는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Bringing a good idea to life starts with a good design.
Yeah, like that. But there's still a long journey before it can become a good product. That journey follows what's at the heart of many of today's devices. This little fellow here. Call him Chip. Silicon chip. Chip starts out on a big silicon wafer, which goes through a complex process that creates billions of transistors. Next comes wafer sort testing and trim, which separates the good from the bad and optimizes Chip, ensuring that he works great no matter where he goes. Then the singulation process. Chip and his buddies are split up, each one taking on its own purpose in life. Fully functional, Chip joins other components in the module he was designed to be part of. His module then connects with other parts, antennas, power, and other components, which are assembled by advanced robots to finally turn that good idea into a great product, but only after making sure everything works before getting into consumer hands. That long journey from idea to production to delivering it to customers is what Teradyne enables through testing and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In design, LitePoint Lab products help with prototyping and verifying the idea, ensuring it will work before starting production. The Teradyne family of testers, UltraFlex, J750, Eagle, and Magnum, test nearly 50% of the world's semiconductors. The Teradyne test station verifies that circuit boards are assembled correctly. LitePoint grades and tests RF modules. In product manufacturing, Teradyne's universal robots assemble everything precisely the same way every time. At the end of the journey, LitePoint tests the final product in its final form to be sure it comes to life the way it was designed to. And Mir and AutoGuide move the final product and expedite delivery to customers. There's a lot between an idea and a product. Teradyne connects and tests it all. 자, 방금 보신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테라다인이라는 회사는 아이디어에서 그 완제품까지의 모든 공정을 도와주는, 그것도 오토메이션에서 자동화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과연 어떠한 산업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적용 범위 그리고 고객의 산업군이 굉장히 넓습니다. 5G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요. AI 물론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세미컨덕터, 물론 여기에서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반도체가 주력적인 산업이 될 것 같고요. 스토리지 테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테라다인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하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부분은요. 제가 테라다인을 사용하고 있는, 테라다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고객을 한번 열거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는 불과 반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테라다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아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체 반도체 시장의 테스트의 50% 정도를 지금 테라다인이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마켓 쉐어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테라다인의 스톡 퍼포먼스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테라다인이 이렇게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객사들의 주가 변동과 테라다인의 주가 변동을 살펴서 어떠한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우리한테 투자자들에게 많은 리턴을 줬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라다인을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36.9%를 1년 동안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테라다인과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사들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12.8%로 굉장히 저조한 모습,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테라다인이 이 그래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많은 고객사를 상대하고 있고 그 고객사들보다는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테라다인의 레비뉴 스트림, 과연 매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요. 가장 큰 부분이 세미컨덕터 테스트니까 반도체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59 밀리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2, 4분기 3개월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이니까 자동화 기계를 판매해서 만들어내는 수익인데요. 59 밀리언.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테라다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이 반도체를 가지고 만든 완제품까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공정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어져서 자동화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동화 기계에서도 굉장히 선두주자적인 역할을 하게 돼서요. 자동화 기계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은요.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3개월 동안 72 밀리언이라는 매출을 안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어리스 테스트, 즉 5G라든지
5G, 와이파이 같은 그런 테스팅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49 밀리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다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떠한 매출의 신장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요. 먼저 세미컨덕터 테스트, 반도체 테스팅에서 일어나는 매출은요. 전년도의 동기간에 비해서 76%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지금 자동화 기계 같은 경우는 1년 전의 매출에 비교해서요. 21%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테라다인의 고객 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화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동화 기계가 많이 판매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2%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와이어리스 테스트는 19%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올라간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떨어진 모델도 있는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테라다인은 어려운 시기에서 좋은 성적표를 그나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다 합쳐서요. 전체적인 매출의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2020년 2, 4분기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건데요. 세일즈 그로스니까 매출의 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49%나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그리고 논갭 어닝이니까 넷 인컴의 발전 속도도 굉장합니다. 지금 100%가 넘어가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대비해서요. 자, 그래서 테라다인의 성장도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테라다인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다인의 미래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ATE, Automated Testing Equipment 마켓에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한 분야가 어딘지 살펴보면요. 모바일폰, 그리고 오토모티브, 그리고 인터넷 오브 띵, 이렇게 세 분야가 현저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매출의 신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라다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객사들 중에 이렇게 모바일폰 제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토모티브,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그런 고객사들이 향후에도 테라다인에게 많은 매출의 신장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수치는 뭐냐면요. 테스트 인텐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많은 부품 중에서 반도체의 그 테스트가 굉장히 정밀하게 요구되는 그런 산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냐면 만약에 작은 결함이라도 있으면은 굉장히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것을 테스트 인텐시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섹터가 테스트 인텐시티가 높냐? 보시면 메디칼,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절대 어떠한 오류도 생겨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섹터가 오토모티브라는 겁니다. 오토모티브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거를 설계할 때 말이죠.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 칩들 중에서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메디칼, 오토모티브가 발전을 하면 덩달아서 굉장히 매출 신장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두 분야 모두 향후의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테라다인에 투자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테라다인의 프라이스 레이시오 그리고 그로스 레이시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그리고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살펴보면요. 앞서 살펴본 애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현재 4.58, 내년에는 4.45, 2022년에는 4.19로 떨어질 예상입니다. 반면에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는요. 20.19니까 현재 S&P 500의 평균이 27, 28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19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평가됐다고 평가해도 뭐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내년에는 20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2022년이 되면 17.42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그로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의 성장을 보면요. 올해는 24.27%고요. 내년이 약간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올해 수치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자, 내년에는 2.79%라는 부진한 모습, 그리고 2022년에는 6.27%라는 매출의 신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어닝, 즉 넷 인컴의 신장률을 보면요. 올해는 36.14%, 내년에는 4.67%로 약간 부진하고요. 2022년에는 10%가 조금 넘는 그런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있는데요. 성장률은 조금은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테라다인은 신생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정도 성장률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 매년 10% 정도만 성장이 된다면 투자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피타빌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다인의 프로피타빌리티 그레이드가 A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겠죠. 먼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시면요. 섹터 메디언이니까 산업 평균 반도체 장비의 중간 수치는 47.23%입니다. 하지만 테라다인의 그로스 프로핏은 57.75%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평균하고 비교해도 오히려 나은 모습이고요. 다음에 넷 인컴 마진, 프로핏 마진을 보시면요. 22.52%라는 굉장히 멋진 숫자를 보여줍니다. 섹터 평균, 즉 반도체 장비의 섹터 중간 수치는요. 4.09%니까 산업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테라다인 자체에서도 5년 평균은 12.54%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22.5%라는 수익률은 테라다인의 평균보다도 80% 정도 신장된 굉장히 좋은 넷 인컴 마진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다음은요. 테라다인의 마켓 레이팅을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애쉬처럼 퀀트 레이팅, 그리고 오서즈 레이팅, 월스트리트 어널리시스 레이팅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퀀트 레이팅 보시면요. 밸류는 B-,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고평가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로스 성장률은 B로 약간 아쉽습니다. 프로피타빌리티는 A, 모멘텀 B+, 그리고 리비전이 A- 이렇게 해서요. 총 점수 평균은요. 4.69, 불리시에서 베리 불리시 사이인데 오히려 베리 불리시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점수죠. 다음은 오소드 레이팅. 지난 3개월 동안 테라다인에 대해서 써준 작가는 한 명밖에 없네요. 그 한 명의 작가가 준 점수는요. 불리시입니다. 4.00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라다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점수를 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17명의 어널리스트들이 레이팅을 줬는데요. 베리 불리시는 7명이 줬습니다. 그리고 불리시는 없고요. 지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8명, 그리고 베리 불리시가 2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중립적인 점수와 불리시 사이 3.5 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S&P 500에 합류가 된 이후에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다음은요.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카탈란트 CTLT를 아시나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탈란트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알아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도시지 딜리버리 테크놀로지 앤 드럭 디벨롭먼트 앤 매뉴팩처링 솔루션이다. 즉 제약회사란 뜻인데요. 그 제약회사 중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는 제약회사냐면요. 이 문구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카탈란트는 파워링을 해준다. 다른 회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도와주냐면요. 바이오텍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파마스티컬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약사를 도와주는데 어떠한 식으로 도와주냐면요.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아니면은 바이오텍에서 하나의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 임상 1단계, 임상 2단계, 임상 3단계, 그리고 결국 상품화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제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제약회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카탈란트는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0개가 넘는 그런 기업과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낸 프로덕트의 개수만 해도 7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카탈란트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카탈란트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한마디로 CDMO라고 합니다. CDMO는요.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에요. 즉 다른 바이오텍이라든지 제약사들과의 컨트랙트, 계약을 통해서요. 약품을 개발해 주거나 아니면은 직접 제조를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탈란트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약 쪽의 트렌드랑 카탈란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요. R&D가 지금 어디에 집중이 돼 있는가를 보면요. 온콜로지 그리고 레어 디지즈라고 써 있잖아요. 온콜로지라는 것은 종양, 즉 암 연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희귀병 같은 걸 얘기하죠. 여기서 보시면 카탈란트의 고객들의 3분의 1 정도가요. 지금 레어 디지즈 그리고 암세포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카탈란트의 고객사의 트렌드랑 제약 인더스트리의 트렌드가 맞아 떨어진다. 향후에 카탈란트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강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에서도 특히 안티바디라든지 아니면은 유전자 테라피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사실 카탈란트가 가장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카탈란트가 가지고 있는 4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25%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만 보면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3%, 5%, 7%, 8%에 불과한데요. 바이오로직스는 10에서 15%의 그로스 레이트를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25%라는 건강한 마진율까지 있기 때문에 카탈란트의 입장에서는 바이오로직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를 봤을 때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만 해도 카탈란트의 비즈니스 중에 바이오로직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10%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 2020년 1, 4분기에 이르러서는 바이오로직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25%를 늘었고요. 지금 향후에 카탈란트의 계획은 전체 비즈니스의 50%를 바이오로직스로 넓혀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카탈란트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카탈란트가 성사시켰던 인수합병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기사로도 그 내용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카탈란트가 유전자 치료제 CDMO인 파라곤을 12억 불을 주고 인수를 했다는 기사가 작년 4월 17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탈란트가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제조에 집중하는 기업인 파라곤을 인수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카탈란트가 인수한 파라곤은 바이러스 벡터, 항암 바이러스, 바이러스 백신 등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제조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이 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카탈란트는 바이오로직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카탈란트가 지금 파라곤을 인수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다음 기사도 보시면요. 카탈란트가 다른 CDMO 회사인 마스터셀을 3.2억 불을 주고 또 인수를 했다. 지금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인수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카탈란트는 인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 카탈란트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마스터셀 글로벌을 인수했다. 지난해 유전자 치료제 CDMO 파라곤을 인수한 데 이어서 또 다른 M&A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탈란트가 얼마나 열심히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이오로직스, 즉 항암제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유전자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탈란트가 기획하고 의도하는 것처럼 바이오로직스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요. 레비뉴, 즉 매출의 성장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은 총 2.8 빌리언입니다. 이 수치는요. 2024년이 되면요. 4.5 빌리언으로 굉장히 멋진 성장을 우리한테 안겨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카탈란트의 프라이스 레이시오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보시면 3.37, 3.52, 3.20으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PE 레이쇼는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35.2, 내년에는 29.9고요. 내후년에도 25.9. 따라서 프라이스 레이쇼 중에서는 세일즈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데 어닝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PE 레이쇼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은 성장률 보시면요. 레비뉴, 매출의 성장은 올해 15.1%, 내년에 9.8%, 내후년에 10.1%니까요. 굉장히 건강하게 매년 10% 혹은 그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의 성장률, 즉 넷 인컴의 성장률은요. 올해 말까지 13%, 내년에는 17%, 그리고 내후년에는 15.4%니까요. 어닝의 성장률 역시 매우 건강한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카탈란트의 프로피타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이 B+로 나오는데요. 그로스 프로핏 보시면 현재 카탈란트의 그로스 프로핏은 31.78이고요. 섹터의 중간치가 55.4니까 섹터의 평균보다, 섹터의 중간치보다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대신 5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넷인컴 마진을 살펴보면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탈란트의 넷인컴 프로핏 마진은 7.13%로 흑자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약사 군의 섹터 중간치는 마이너스 2.42%. 즉 지금 제약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마이너스가 더 많다.
즉 흑자 기업보다는 적자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틀란트는 7.13%라는 굉장히 건강한 프로피터빌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의 평균 프로핏 마진은 6.04였으니까요. 그에 비해서도 지금 넷인컴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라고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켓의 레이팅을 살펴볼 텐데요.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밸류 같은 경우는 F가 나왔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은 A-, 수익률은 B+고요. 모멘텀 A-, 리비전 레이트 B+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평균을 보면요. 3.32, 즉 중립과 불리시 사이인데요. 약간 뉴트럴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틀란트의 오서드 레이팅을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3개월 동안 카탈란트에 대한 기사가 없었던 거로 지금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쉽네요. 자, 다음으로요.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을 보겠습니다.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준 내용을 보면요. 베리 불리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준 전문가가 7명, 불리시가 3명이고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도 2명, 베어리시나 베어리벨리시, 안 좋은 평가를 카틀란트에 내리고 있는 전문가는 다행히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보면요. 불리시와 베리 불리시 사이에 있는 4.41이라는 굉장히 양호한 점수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 Catch Me If You Want To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세 종목 모두 주가의 단기적 급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 21일 날 S&P 500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S&P 500의 지수를 따라가는 각종 ETF들이 이 세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요. 세 종목 모두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애쉬는 중단기에 적합한 투자 종목이다라고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애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온라인 쇼핑이 코로나 수혜주인데 그 중에서도 핸드크래프트를 판매한다는 그런 특별한 니시 마켓에 집중을 하는 그런 온라인 마켓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애쉬가 그중에서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핸드크래프트라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템들을 집중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다른 기업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요. 제한적 시장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유니크한 물건을 판매하면서 사랑을 받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켓이 포화가 되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 3가지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애쉬 같은 경우는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길어도 1, 2년 정도의 투자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카탈란트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매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올 수 있는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카탈란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몸짓을 불려나가게 되면 매출의 상승도 앞으로 현저하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인수합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카탈란트라는 종목은 굉장히 투자의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테라다인의 경우는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3개의 기업 중에 아마도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유일한 종목이었죠. 두 번째로 성장률과 수익률이 비교적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장률과 수익률이 뒷받침되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테라다인이 현재 투자 가치는 가장 높은 기업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아마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망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CEO라든지 기업의 경영진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과 우리한테 실적을 안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종목이 우리한테 최대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하면서요, 냉철한 판단으로 건강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